지금 듣고 계신 작품은 사인아웃 오디오에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IQ가 존중받는 곳 사인아웃 오디오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놉시스 가짜 영예가 나에게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블랙카드를 양보하려 했다.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이 저니까 이 블랙카드는 언니가 꼭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푸에넨의 마음의 소리가 또다시 모두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난 아빠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돼. 나는 옆에서 어이가 없었다. 정말 영악하구나. 이번 생에 나는 마음의 소리를 수정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여동생이 여전히 심취해서 연기하는 것을 보고 나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조용히 그녀의 마음의 소리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언니가 받지 않으면 그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옥상에 올라가 피로써 내 마음을 증명할 거야. 부모님과 오빠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몇 초 후 엄마는 푸에넨의 손에 있던 블랙카드를 황급히 빼앗아 두말 없이 내게 건넸다. 담약, 어서 받으렴. 이건 내 동생의 마음이니 거절하면 안 된다. 내가 덧붙인 몇 마디에 엄마가 겁을 먹은 게 분명했다. 나는 당황한 척했다. 이건 너무 귀한 거라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오빠가 냉담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준다고 할 때 받지 밀고 당기기나 하고 꼴이 그게 뭐냐. 나는 눈을 내리깔고 입가에 미소를 숨긴 채 아주 솔직한 손길로 카드를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주 좋아. 그들이 가식적인 겸손을 좋아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그 속에서 살게 해주지. 푸에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놀란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녀가 공들여 연출한 장면은 부모님의 죄책감을 조금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막강한 카드를 잃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그 완벽한 가면 위로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푸에네는 당연히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연약하면서도 너그러운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언니가 돌아왔으니 발코니와 개인 욕실이 딸린 큰 방은 원래 언니 것이어야 해요. 저는 객실로 옮겨도 괜찮아요.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아. 부모님이 날 쫓아내지 않으던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걸.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럴 필요 없어, 얘네나. 난 작은 방에 익숙해. 누울 자리만 있으면 충분해. 정말이야. 난 괜찮아.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의 소리가 모두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예전에 언니는 분명 내 방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부럽다고까지 말했잖아. 뭐 괜찮아. 어차피 난 푸시 집안의 친딸도 아니니 조금 손해보는 것도 당연하지. 언니만 즐거우면 돼.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마음이 약간 동요했지만 이내 평온하게 그 생각의 흐름을 수정했다. 바람처럼 가벼운 한 문장을 덧붙였다. 푸시 가문의 아가씨라는 신분과 부유한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다면 난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겠지. 게다가 언니처럼 고생을 견디지도 못하는데 이 자리를 더는 잃을 수 없어. 즉시 수정된 마음의 소리가 부모님과 오빠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모님은 동시에 미간을 찌푸렸고 푸에넨을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전례 없는 의심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딸을 처음으로 제대로 뜯어보는 것 같았다. 오빠인 푸츠바는 반응이 더 빨랐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숨기지 않은 편애가 묻어나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담약, 예년이는 몸이 약하고 성격도 단순해서 지금껏 억울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마라. 내가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방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경멸했다. 그의 편애는 태평양을 건널 지경인데도 부인하다니. 부모님이 보고 계신 걸 알기에 나는 힘없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오빠는 내가 순순히 말을 듣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예년이는 진심으로 너한테 양보하려는 거야. 너도 너무? 그가 기세를 몰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오빠, 시골에 있을 때 겨울은 살이 틀 정도로 추웠고 여름은 타들어갈 듯이 더웠어요. 제 방도 따로 없어서 항상 부엌 가궁이 옆에서 잤고 따뜻한 옷도 없어 피부가 다 갈라졌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비바람만 피할 곳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방이 크든 작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한테는 다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오빠가 굳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제 분수를 알아요. 말을 마친 나는 눈물 한 방울을 억지로 짜냈다. 그린티 지쯤이야 누가 못하겠어? 전생에 나는 정말로 양부모님 댁에서 비참하게 살았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니 내가 방금 그녀의 마음의 소리에 덧붙인 가난을 무시하는 문장과 결합되어 그 효과는 배가 되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버지는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다. 쯔반,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그 방은 담약이 쓰도록 해라. 집사님이 지금 바로 짐을 정리할 거다. 다른 방들도 다 좋으니 예는이가 양보하고 싶어 했으니 그 뜻을 이뤄주자꾸나. 푸에네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숨기지 않은 증오를 똑똑히 보았다. 그날 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새 이불의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블랙카드를 꺼내 한도를 확인했다. 화면에 뜬 긴 숫자 행렬을 보고 만족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전생의 푸에네는 위선으로 포장된 그 마음의 소리를 이용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내 앞에서는 늘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좋다면 언니에게 양보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몰래 흑백을 뒤바꾸고 나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웠다. 언니는 돈밖에 몰라. 부모님의 정을 이용해 날 괴롭히려는 거야. 하지만 친딸은 언니잖아. 내가 말해봤자 부모님이 믿어주실까? 그리고 가족 모두가 그녀를 믿었다. 내가 옹졸하고 탐욕스러우며 항상 동생 것까지 뺏으려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가족의 경멸적인 시선과 동급생들의 비웃음 속에서 살았다. 결국 옥상에서 떠밀려 비극적인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지만 하늘이 내 운명을 가엾게 여겼는지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고 나를 해친 자의 마음의 소리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덤으로 주었다. 그녀가 착한 척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그 장단에 맞춰 그녀의 양보가 전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다음 날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푸시 집안의 아침 식탁 위로 옅은 금빛을 쏟아냈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식사는 조용했다. 내 맞은편에 앉은 푸에네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안색이 창백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몇 번 깨작이다 내려놓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용기를 내는 척했다. 언니, 오늘 학교 첫날이니까 꼭 기사 아저씨가 정문까지 데려다주게 해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언니가 푸시 집안의 진짜 큰아가씨인 줄 알고 앞으로 아무도 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람을 가엾게 만드는 사려 깊은 눈빛으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덧붙였다. 저는 지하철 타고 가도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 푸츠반이 즉시 우유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얘넨, 너도 푸시 집안 딸인데 왜 항상 그렇게 양보만 하니? 오빠가 있는데 누가 널 무시하겠어. 그러고는 일부러 나를 흐끗 쳐다봤다. 시선은 차가웠고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나는 뇌용량이 1cm밖에 안 되는 그 인간에게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푸에넨의 익숙한 마음의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기를 기다렸다. 언니를 보면 정말이지 주눅이 들어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는 친딸이 아니니까 아껴 쓰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는 피식 웃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불쌍하게 들리지만 속뜻은 나에게 세도를 부리는 큰아가씨라는 딱지를 붙이고
양녀에게 고생을 강요한다는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다. 낡아 빠진 수법이었기에 나는 가볍게 그 문장을 수정했다.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한 짧은 구절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오늘 지하철을 타서 푸담약이 날 괴롭힌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지. 반 남자애들이 날 엄청 불쌍하게 생각할 거야. 불과 1초 후 수정된 마음의 소리가 모두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부모님의 안색이 동시에 변했다. 어제부터 푸에년에게 품었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졌다.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넨 지하철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거라. 내 바람을 부모가 막지는 않겠다. 엄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셨다. 그리고 담야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아빠 엄마한테 말하렴.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알았지?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네, 고마워요, 엄마. 식탁의 분위기는 명백히 한쪽으로 기울었다. 푸엔예는 입술을 깨물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를 악물며 가방을 들고 나갔다. 오빠는 언짢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나는 천천히 마지막 우유 한 모금을 마시고 여유롭게 컵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기사님이 문 밖으로 나온 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가씨, 차에 타시죠. 나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멀리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지하철역을 향해 황급히 달려가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할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즉시 고급스러운 차로 쏠렸다. 몇 번의 인사를 나누자 푸씨 집안의 진짜 큰아가씨라는 소문이 캠퍼스 전체에 퍼졌다. 1시간 후 푸에넨이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셔츠는 등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연약한 미소를 지으며 가련하면서도 꿋꿋한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해? 오늘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각할 뻔했어. 주변의 남학생들이 즉시 몰려들었다. 수건을 건네는 아이, 물을 건네는 아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살짝 웃었다. 푸에넨이 뭐라고 속삭였는지 반 남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일제히 경멸의 빛이 어렸다. 보아하니 그녀가 벌써 그들에게 자신의 비극을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가짜 아가씨가 부잣집에서 버림받고도 원망하지 않고 착하게 군다는 이야기겠지. 참새가 봉황이 되더니 제 분수도 잊었나 보네.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야. 옌옌, 내언 너무 착해. 괴롭힘 당하면서도 그 사람 편을 들어주다니. 푸엔예는 오해받기 싫다는 듯 초조한 표정으로 재빨리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너희들 언니 탓하지 마. 내가 지하철 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언니랑은 아무 상관없어. 언니는 그저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나에게 권력을 등에 업고 동생을 괴롭힌다는 누명을 씌우기엔 충분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순수하고 죄 없는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엄마가 예전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푸담약이 너무 부러워. 언니는 너무 쉽게 모든 걸 빼앗아 갔어. 그래도 난 강해져야 해. 언니가 날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무 무서워. 나는 눈썹을 치켜뜨며 피식 웃었다. 또 그 수작이군. 나는 살짝 손을 책상에 얹어 그 생각의 흐름을 왜곡시켰다. 뒤에 짧은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지금은 일단 불쌍한 척하는 거야. 조금만 더 실감나게 연기하면 이 남자애들은 순순히 내 충견이 되어줄 거고 나중에 푸담약을 손봐주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저 여자가 언제까지 대이 양양할 수 있을지 보자고. 그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주위 공기가 얼어붙었고 동정심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즉시 굳어졌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안타까움에서 분노로
숭배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예능을 둘러싸고 있던 아이들은 새떼가 흩어지듯 흩어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시선은 마침내 내게 멈췄고 그 안에는 원망과 무력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한 미소로 화답했다. 점심시간 학교의 고급 식당에서 나는 창가 구석에 혼자 앉아 여유롭게 식사하고 있었다. 햇살이 식판 위로 쏟아져 이상하리 많지 따뜻했다. 전생에 나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저 멍하니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며 아무리 반박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는 이렇게 평화로운 식사 한 끼조차 푸에넨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인생의 매 순간을 괴롭혔고 그래야만 만족하는 듯했다. 나는 식판에 담긴 밥을 계속 먹었다. 갈비찜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문득 익숙한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푸에넨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눈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붉었다. 내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용돈 좀 줄 수 있어? 예전에 가난한 학생들한테 돈을 다 기부해서 이제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 나는 조금만 있으면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전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우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나는 태연하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유순하고 연약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마치 내가 군중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냉혈하게 뿌리치는 사람인 것처럼. 즉시 주위의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측은지심이 싹 텄다. 착한 가짜 아가씨와 명문가에서 버림받은 그녀의 모습이 거만하고 차가운 진짜 아가씨와 대비되며 학생들이 꾸며내기 좋아하는 소설 속 구도를 완벽하게 연출했다. 돈? 네가 지난번에 준 블랙카드 아직 한도 다 안 썼는데 얼마 필요해? 옷차림이 수수한 남학생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푸담약, 너 정말 너무하는군. 얘넨이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애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어? 푸에넨의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이 솟아올랐고 눈에는 감추기 힘든데 이한 빛이 스쳤다. 이윽고 그녀의 익숙한 마음의 소리가 또다시 모두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듣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자아낼 만큼 다정하고 성스러웠다. 나는 내 용돈을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어. 내가 조금 굶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자신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천사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온 세상의 동정을 얻어 도덕으로 나를 압박하겠다? 그렇다면 좋아. 나는 가볍게 그녀의 마음의 소리를 수정했다. 아주 작은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보라고. 조금 약한 척했더니 이 가난한 학생들이 충견처럼 달려들어 날 지켜주려고 하잖아. 인간이란 참 조종하기 쉬워. 그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주위 공간이 거의 얼어붙었다. 방금 그녀를 편들며 목소리를 높였던 남학생은 얼어붙었고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다른 학생들도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역력히 난처한 기색이 드러났다. 몇몇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고개를 숙여더는 쳐다보지 못했다. 푸에넨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 남학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고 결국 친구들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서 식당을 돌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고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다. 푸에넨은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두 손으로 식판을 꽉 쥔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히 그녀는 늘 쓰던 방법을 썼다. 그런데 어째서 매번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결과는 항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일까? 나는 그녀를 지나쳐 교실로 돌아갔다. 그 얼굴을 오래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다. 방과 후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흩날렸다.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은 늦겨울 오후의 차가운 숨결 같았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남은 숙제를 마저 한 뒤 부엌으로 내려가 과일을 좀 깎았다. 오빠 방을 지나갈 때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오빠! 푸에넨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정말 담약 언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언니를 생각하고 양보하는데 요즘 아빠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러렀다. 그 후 내 오빠 푸츠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의심을 품고 들려왔다. 얘넨 묻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야겠어. 지난번에 네가 그녀에게 블랙카드를 줬을 때 정말로 담약이 받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말했니?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움찔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문 밖에 서서 방금 깎은 사과를 손 안에서 살며시 굴렸다. 시선은 살짝 열린 문틈에 멈췄다. 설마 언니가 제 마음의 소리를 수정한 걸까요? 언니는 정말 악랄해요. 오빠, 이제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이대로라면 아빠 엄마는 영원히 저를 차갑게 대할 거예요. 걱정 마. 우리가 그녀를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만약 사실이라면 오빠가 너와 함께 그녀를 쫓아내줄게.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다. 지금까지 푸츠반을 그저 여동생을 지나치게 아끼는 오빠 유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푸에넨에게 완전히 홀려 있었다. 외부인이 자신의 친동생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맡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고 기꺼이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쯧쯧, 미래의 푸시 집안이 그의 손에 들어간다면 발가락으로 생각해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푸에넨이 연이어 실패했으니 분명 자신의 능력에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내가 2층으로 내려가려 할 때 푸에넨이 재빨리 나를 앞질러 갔다. 마지막 몇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고개를 돌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더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집에 이런 딸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언니의 아가씨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 경고의 종을 울렸다. 내가 그녀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지켜보려던 찰나 악 하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푸에넨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심하게 넘어지는 것이 보였다. 거의 동시에 푸츠반과 엄마가 문으로 들어오며 그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얘넨!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푸에넨은 아파서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발을 헛디뎠어요. 엄마, 정말 언니랑은 상관없어요. 겉으로는 나를 변호해주는 것 같았지만 교묘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내게로 쏠리게 했다. 푸츠바는 급히 달려가 쭈그리고 앉아 그녀를 부축했다. 어때? 어디 부딪혔어? 발목을 삔 것 같아요. 푸엔예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고통의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도 곁에 앉아 황급히 그녀의 다리를 살폈다. 세상에, 어쩌다 이랬니? 기사님, 빨리 차 준비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 바로 그때 나는 그녀의 억울한 마음의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너무 아파. 하지만 언니가 일부러 발을 걸었다고 엄마에게 말할 수 없어. 어쩌면 언니도 고의는 아니었을 거야. 그저 나를 너무 미워해서 그랬을 뿐이겠지.
어쨌든 내가 언니의 인생을 빼앗았으니까.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했다. 엄마, 방금 계단 내려올 때 제가 부주의해서 동생에게 부딪혔어요. 제 잘못이에요. 나는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며 엄마의 꾸지람을 미리 막았다.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평소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타일렀다. 담약, 넌 걸어 다닐 때마다 왜 그렇게 서두르니? 애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나는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은편에서 푸쭈방과 푸에네는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교환은 짧았지만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 그녀의 마음의 소리가 내게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푸에네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에 가식적인 관용을 담았다. 엄마, 오빠, 더는 언니 탓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제가 부주의했던 걸로 해요. 어쨌든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부드러운 목소리, 겸손한 태도. 모든 것이 완벽해서 외부인이 보기에는 동정심을 자아낼 정도였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찌푸렸던 미간을 폈다. 우리는 함께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결과는 가벼운 염자였다. 의사는 멍을 빼는 약을 발라주고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했다. 저녁이 되어 그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마치 큰 재앙이라도 겪은 듯 연약한 척했다. 물론 그 넘어짐을 내가 뒤집어 쓰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 밤이 되자 푸시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우유 한 잔을 데워 엄마의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 화면에서 나온 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오늘 아침의 CCTV 영상이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살며시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하늘은 여전히 내 편인 것 같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엄마는 이미 스스로 의심하고 계셨다. 엄마, 우유 드시고 일찍 쉬세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목소리는 나직했다. 담야가 오늘 계단일 말이다. 나는 즉시 말을 끊었다. 평온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 제가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무심코 동생을 불안하게 만들었나 봐요. 동생이 저한테 화가 났다면 이해해요. 제가 언니니까 조금 손해해 봐도 괜찮아요. 가족이 화목하기만 하면 저는 안심이에요. 절대로 엄마가 곤란해하시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인내심 있으면서도 다정한 한마디는 엄마의 마음 가장 여린 곳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착한 내 딸, 정말 속 깊은 아이구나. 네가 고생이 많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이달 말에 집안에서 너를 위한 정식 입적식을 열 거다. 잘 준비하렴. 그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푸에넨에게는 실로 폭풍과도 같았다.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그녀의 안색은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입적식은 푸시 가문의 가장 신성한 의식으로 조상의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정식으로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일단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 임시 양녀의 자리는 잘 짜인 판 위의 허울, 조음이 명분에 지나지 않게 될 터였다. 선택된 날은 대길일이었다. 족장이 직접 푸시 가문의 사당에서 의식을 주관했다. 안에서는 향연기가 자욱했다. 겹겹이 쌓인 조상의 위패는 사람이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만큼 고풍스럽고 엄숙한 기운을 뿜어냈다. 규칙에 따라 족장은 고대 문자가 새겨진 2개의 나무잔, 성배를 들고 조상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상 앞에 던졌다. 하나는 엎어지고 하나는 젖혀지면 허락을 의미했다. 둘 다 엎어지거나 젖혀지면 반대를 의미했다. 사당 안의 공기는 엄숙했고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나는 짙은 붉은색 예복을 입고 중앙에 꿇어져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푸에네는 줄 바깥쪽에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두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어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고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녀의 눈에 비쳐 떨리고 불안하며 절망적으로 보였다. 의식을 담당하는 장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성배를 높이 들어 올릴 때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성배를 땅에 던졌다. 딱! 두 개의 나무잔이 굴러가다 같은 면으로 멈췄다. 은배, 어인배였다. 한 번. 본당 안의 공기가 살짝 술렁였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장로는 다시 성배를 집어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두 번째 시도를 계속했다. 딱! 또 은배였다. 사당 전체에 깊은 숨소리가 퍼져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 딱! 은배. 세 번 연속. 불길함을 상징하는 세 번의 은배는 조상이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수근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반면 풋주반의 눈은 기쁨으로 거의 빛나고 있었다. 그는 희희낙낙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심지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다. 거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조상님들은 저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요. 입 닥쳐라. 감히 조상님 앞에서 막말을 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도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풋즈바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멍청이였다. 하늘이 인류에게 지혜를 나눠줄 때 그는 우산이라도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풋즈바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눈에는 부대의 이한 빛이 가득했다. 그는 공손한 척 허리를 숙였지만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나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봤지? 조상님들은 널 인정하지 않아. 이 집에서 얘네네 자리를 대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잃었다. 푸에네는 뒤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도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을 가볍지만 대예의 찬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식을 주관하는 삼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좋다, 두 번째 청의를 진행할 준비를 하라. 뭐라고요? 풋주바는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고 얼굴은 새빨개졌다. 또 던진다고요? 뭘 근거로요? 저 계집애 때문에 규칙을 깬단 말입니까? 결과는 분명히 반대였잖아요. 당신들은 편애해서 일부러 저 애한테 길을 터주려는 거죠? 그는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쳤고 눈은 핏발이 섰다. 조상님들이 이 일을 아시면 화가 나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자 공간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향이 갑자기 훅 꺼지고 한 줄기 연기가 주양로에서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사당 안에서 조상님을 저주해? 작은 사당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 다른 가문의 사촌형 두 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풋즈반이 발버둥 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양쪽에서 그를 끌고 나갔다. 그는 계속 소리쳤다. 난 인정 못해.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따위 족보에 내 이름 없어도 상관없어. 그의 외침은 고풍스러운 벽 사이에서 울려 퍼지며 향령이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가 문 밖으로 끌려 나갈 때까지 다른 사촌형 한 명이 풋즈반의 뺨을 때리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는 푸에넨을 위해 물은 것이고 두 번째가 푸담약을 위해 묻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풋즈반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꽉 다물고 목에 붉은 핏대가 솟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푸에네는 손을 꽉 쥔 채 손가락 마디가 떨렸다. 향이 다시 피워졌다. 삼촌 할아버지는 성배를 들어 올리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입으로 중얼거리며 빌었다. 공기는 극한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듯했다. 딱 하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두 개의 성배 조각이 몇 바퀴 굴러가다 멈췄다. 하나는 엎어지고 하나는 젖혀졌다. 사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삼촌 할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배, 조상님께서 동의하셨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차가운 바닥에 꿇어도 앉은 사람들의 가쁜 숨소리가 섞인 채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장로는 멈추지 않고 다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다시 던졌다. 두 번째, 성배. 세 번째, 성배. 3번 연속 조상님들은 모두 동의하셨다. 성배를 외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신성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판결의 종소리처럼 돌벽에 부딪혔다. 내 이름은 붉은 주사 부스로 푸시 가문의 족보에 쓰였다. 붉고 선명한 필체가 고풍스러운 이름들 사이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조용히 꿇어앉아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조상의 허락을 받은 것이 행운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일단 어른들의 뜻이 정해지면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저 의식일 뿐이었다. 푸에네는 옆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앞을 응시했다. 어른들이 붉은 붓으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긋고 있었다. 잉크 한 획 한 획이 그녀가 항상 감춰왔던 자존심에 깊게 새겨지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온몸을 떨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며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가련할 정도로 창백했지만 나는 그 연약한 껍질 뒤에 끓어오르는 증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지 그녀는 몰랐을 뿐이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것을 폭발시킬 것이다. 이때 그녀의 마음의 소리, 시스템이 다시 울려 퍼졌다. 부드럽고 가식적이었다. 괜찮아.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는 영원히 아빠 엄마의 딸이야. 이 혈육의 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언니를 견뎌낼 거야. 아빠 엄마 곁에서 보살펴 드릴 수만 있다면 충분해. 나는 살짝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어서 마음 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용서하고 싶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내가 어찌 놓칠 수 있겠는가? 나는 가볍게 짧은 한 줄을 덧붙였다. 단 한 줄이었지만 사당 전체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어차피 나와 푸츠바는 오래전에 백년 가약을 약속했어. 그가 푸시 집안의 권력을 잡는 날 내가 족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가 한마디만 해도 누가 감히 막겠어. 쾅! 그 문장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자욱하던 향이 갑자기 훅 꺼지고 제단의 촛불도 기울어지며 뜨거운 촛농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당 전체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아버지께서는 얼어붙었고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다. 목소리는 막혔다. 뭐라고?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고개를 들어 푸에넨을 쳐다보다가 푸츠반이 막 끌려나간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맨 앞줄에 있던 삼촌 할아버지와 장로들은 일제히 얼굴색이 변했고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곳, 모든 기도가 하늘의 뜻으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두 젊은 것들이 감히? 모두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들이야. 이것은 가문의 뿌리를 베는 것과 다름없었다. 삼촌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페류나. 그 고함은 비오는 밤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져 참석한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푸에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굳었고 눈빛은 공황 상태였다. 그녀는 떨며 입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심지어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꿇어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푸시 가문의 조상님들은 정말로 안목이 있으셨다. 푸시 가문의 사당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글자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새겨지는 듯했다. 즉시 저 아이의 친부모에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전해라. 푸에네는 차가운 바닥에 꿇어 앉아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향은 여전히 조용히 타들어가며
공기 중에 희미한 연기, 냄새를 남겼다. 나는 다가가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축하해. 그녀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발이 섰다. 너구나. 전부 네가 꾸민 짓이야.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미소는 차갑고 태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해. 푸시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부모님은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안색은 창백하고 어두웠다. 서재의 대형 화면에는 감시 시스템의 녹화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깜박이는 빛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한밤중에 푸츠반이 푸에넨의 방문을 여는 장면, 지나치게 친밀한 어조, 거실에서 두 사람이 바싹 붙어 앉아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 그리고 정원의 작은 정자 아래에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필요한 거리를 잊어버린 두 사람의 모습까지. 그 영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엄마는 힘겹게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내가 가서 짐 싸는 걸 도와줘야겠구나. 푸에넨의 방문은 살짝 닫혀 있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멈춰 섰다. 안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경계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목소리는 나직했으며 시선은 서로에게 얽혀 있었다. 엄마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푸츠바는 화들짝 돌아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푸에네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아버지와 나는 함께 문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고 심연처럼 깊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무거웠다. 푸츠반, 오늘부로 넌 더 이상 푸시 집안 사람이 아니다. 부모님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동정도 미련도 없었다. 아버지는 몸을 곧게 펴고 말씀하셨다. 푸츠반,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서 학업을 계속해라. 그리고 얘넨 내 친부모님이 내일 너를 데리러 오실 거다. 푸에네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 아빠,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언니는 고생을 견딜 수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 친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요. 저보고 거기로 돌아가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울부짖다가 갑자기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우리를 해쳤어요.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저 여자라고요. 엄마는 즉시 내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담야기가 돌아온 이후로 그 아이는 너에 대해 나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라. 아버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시선은 겨울, 눈처럼 차가웠다. 푸시 집안에서 네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대줄 거다. 그게 마지막 잡이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빚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인연을 끝냈다. 푸에네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온몸이 쓰러질 듯이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신분을 잃을까봐, 자신이 의지해왔던 화려한 껍데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를 억누르고 있던 푸츠반도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왜요? 왜 아빠 엄마는 우리를 갈라놓으세요? 아빠 엄마는 무슨 법사라도 되세요? 항상 도리로 다른 사람을 옭아매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의 신분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목소리는 거의 갈라졌다. 전부 푸담약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돌아온 후로 집안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모두 저 여자 편만 들고 저 여자를 성녀처럼 떠받들잖아요. 짝!
날카로운 손찌검 소리가 울렸다. 푸츠반의 얼굴이 한쪽으로 확 돌아갔다. 아버지는 손을 들었고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놈, 감히 부모 앞에서 미친 소리를 짓거려? 푸츠반은 이를 악물었고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노려보았다. 눈은 핏발이 섰고 증오로 가득했다. 엄마는 아들을 보며 목이 메었다. 쯔반, 아빠 엄마는 정말 너에게 실망했다.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는 쉬었고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실망이요? 실망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낯선 애 하나가 돌아왔다고. 누가 낯선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거실 전체를 흔들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담야기는 우리의 친딸이고 너의 친동생이다. 친동생이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넌 푸에년이랑 상관없어요. 푸츠바는 목이 쉰 채 소리쳤다. 눈은 광기에 찼다. 제 마음속에는 예년이뿐이에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엄마는 충격에 의자를 붙잡아야 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경호원, 저놈을 끌어내 뒷마당 창고에 가둬서 정신 차리게 해. 몇몇 하인들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푸츠바는 발버둥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위선자야. 전부 다 위선이라고. 담양만 없었으면 모든 게 평온했을 텐데. 문이 쾅 닫히고 그의 울부짖음은 긴 복도 저편으로 점점 멀어졌다. 푸에네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그저 내 이야기, 속 더러운 한 장을 덮은 듯한 안도감만 들었다. 나를 지나쳐 갈 때 푸에네는 바싹 다가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죽어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엄마가 아버지께 목맨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하셨다.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지. 다음 날 아침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집사님이 보고하고 있었다. 쯔반 도련님께서 단식 투쟁으로 항의하고 계십니다. 얘네 아가씨께서는 밤새 울며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엄마는 이마를 짚으며 피곤하게 말했다. 내버려둬.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시선은 무거우면서도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담야가, 이제부터 이 집은 너에게 의지해야겠다. 나는 미소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두 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푸에년의 친부모, 즉 내 전생의 양부모가 푸씨, 집안의 대문으로 들어섰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반사적으로 내게 소리쳤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얼른 가서 차나 따라와?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의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다. 왕 선생, 왕 부인, 여긴 당신들 집이 아닙니다. 담야기는 제 딸입니다. 두 부부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거실 곳곳을 훑으며 반짝이는 가구 하나하나를 마치 삼켜버릴 듯이 쳐다보았다. 푸에네는 그들 뒤에 서 있었고 얼굴은 텅 빈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마음의 소리. 시스템이 다시 울려 퍼졌다. 저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가난한 삶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어. 예전 같았으면 이 말은 분명 부모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아무 표정함 없이 조용히 서 있기만 했다. 얄궂게도 그녀의 친부모조차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소리쳤다. 죽어? 그녀의 친모가 딸의 귀를 잡아당기며 이를 갈며 욕했다. 이 천한 목숨은 내가 준 거야. 죽고 싶어? 산에다 팔아넘기더라도 먼저 돈부터 받아내야지. 푸에네는 맞아서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다가 다시 절망적인 표정으로 내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됐소. 돈은 드리겠소. 하지만 감히 아이를 학대했다간 아닙니다. 감히요. 그녀의 친모는 돈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아첨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떠나기 전 엄마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푸엔옌의 손에 카드 한 장을 쥐어주었다. 여기 100만 위안이 있다. 학비로 쓰렴. 저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17년의 정.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 후 나는 전생의 양오빠인 왕쟁공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보았다. 번쩍이는 새 스포츠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아래에는 드디어 차 뽑았다. 다음엔 여동생 데리러 가야지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즉시 불안감에 떨렸다. 이 광경은 너무나 익숙했다. 전생에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왕쟁공은 내 학교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명품 옷을 입고 새 차에 등을 기댄 채 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담약, 오빠가 데리러 왔다. 봐, 나 이제 부자야. 주변의 동급생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나는 얼굴을 굳히고 그냥 가버리려 했지만 미처 자리를 뜨기도 전에 그는 번개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고 땀으로 축축한 손이 내 팔에 닿을 뻔했다. 그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도발적인 빛으로 번뜩였다. 고상한 척하지 마. 그는 마치 온 교실에 들리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예년이한테 다 들었어. 푸시 집안에서 너 무시당한다며? 아무도 너한테 신경 안 쓴다며.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그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껄껄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빠랑 시골로 돌아가자. 나 이제 돈 많아. 너 호강시켜 줄게. 그는 열쇠 꾸러미를 흔들었고 금속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울렸다. 비켜.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마치 계략을 자랑하듯 속삭였다. 얘네니 다 계획해놨어. 걔는 내 오빠랑 결혼하고 너는 나랑 결혼하는 거야. 전기 더 깊어지고 푸시 집안 재산은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혀였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이 즉시 맞춰져졌다. 이 계획의 본질은 뼛속까지 혐오스럽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푸시 엄마가 준 100만 위안을 친부모에게 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 능력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를 이용해 복수도 하고 푸시 집안의 돈을 계속 빨아먹자는 생각을 심어놓은 것이다. 나는 피식 웃으며 글자 하나하나를 얼리듯 차갑고 느리게 말했다. 잠이나 자면서 계속 꿈이 났고.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할 때 경호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학교 정문에서 그를 막았다. 그는 뒤로 밀려나면서 상스러운 욕설 몇 마디를 내뱉고는 경멸의 소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께 모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검게 변했고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놈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좋아. 감히 푸시 집안 딸을 건드리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알게 될 거다. 엄마는 온몸을 떨었고 목이 메었다. 감히 그런 비열한 짓을 생각하다니 무슨 낯짝으로 살아간담. 다음 날 아침 내 곁에 경호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아버지는 왕씨 댁에 직접 전화하셨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용서는 없다. 만약 또다시 담약을 괴롭힌다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부모님의 신뢰와 보호를 받는 기분. 정말 좋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아닙니다. 감히요. 부회장님, 다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나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100만 위안이 한 달 만에 탕진되었다는 소문은 푸엔옌이 돌아간 작은 마을에 금세 퍼졌다. 푸씨 집안의 저택에서 살며 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한정판 향수를 쓰던 그녀는 이제 엄마가 손에 쥐어준 돈 전부를 왕쟁공이 물 쓰듯 써버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푸엔옌도 그가 혈육의 정을 생각해서 조금은 남겨둘 거라고 분수를 알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었다. 왕쟁공은 스포츠카 2대를 사는데 그치지 않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도박판에 뛰어들었다. 희미한 붉은 등불 아래 흙과 백이 오가고 도박꾼들의 쉰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돈은 낙엽처럼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손 한번 휘두를 때마다 수천만 원이 날아갔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그 모든 돈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왕쟁공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 때 푸엔예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멍하니 있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났다. 그녀의 친부모는 딸을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밖에 보지 않았다. 네가 아직도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아나? 이런 일도 못하다니 정말 쓸모없군. 그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옷걸이에서 허리띠를 풀어 그대로 내리쳤다. 채찍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고 한 대 한 대가 푸엔옌의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금반지를 끼고 매일 밤 영양크림을 바르던 두 손은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갈라져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푸씨 집안의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 시간과 가난 그리고 인과응보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푸츠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내 오빠는 부모님에 의해 해외에 엄격한 기숙학교로 보내졌고 그곳에서는 전화기를 압수당했다. 모든 편지는 검열을 거쳐야 했다. 그녀가 보낸 10통의 편지에는 답장이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글씨는 허공 속으로 떨어져 거리와 규칙, 그리고 운명의 차가운 침묵에 삼켜졌다. 비오는 어느 오후 학교 도서관에서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푸엔예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딱딱한 빵 조각을 손에 들고 주위를 힐끔거리며 먹고 있었다.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이제 엉클어지고 푸석해졌으며 눈 주위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살짝 떨더니 즉시 고개를 돌려 빚쟁이에게서 도망치듯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고 단지 뒤바뀐 세상 속에서 옛날의 내 환영을 보는 듯한 모호한 느낌만 들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집에 돌아가던 그녀가 어느새 기숙사에 남는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안정된 듯 보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찾아왔다. 어느 주말 왕쟁공이 학교로 쳐들어와 강의동 아래에서 푸엔옌을 가로막았다. 쓸모없는 년, 빨리 돈이나 더 벌어 와, 한 대 맞고 싶어? 정말 돈이 없어요. 거짓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푸씨 집안이 그렇게 부자인데 돈을 못 뜯어내?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친부모가 도박 중독자라던데. 지금까지 고상한 척하더니 다 연기였네. 그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푸엔옌의 심장에 하나씩 박혔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올린 우아한 아가씨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녀의 친부모는 또 다른 독한 계략을 꾸몄다. 그녀를 걱정하는 척하며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가버렸다. 계집애가 공부는 많이 해서 뭐 하려고. 옆 마을장 사장님이 예물로 30만 위안을 주기로 했어. 준비해라. 다음 주에 시집가. 장씨라는 그 남자는 50이 넘었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전 부인 2명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맞아서 도망갔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엄마, 제발 공부 계속하게 해주세요. 약속할게요.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효도? 아버지는 그녀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렸다. 지금 당장 효도해. 장 사장님이 내일 예물금 가져온다니까 얌전히 굴어. 내 주먹은 눈이 없으니까.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 몰리자 푸에네는 미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학기가 끝나자마자 푸츠바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동시에 아버지 회사로 고소장 한 통이 날아들었다. 고소인은 바로 푸에넨이었다. 푸츠반이 그녀는 경찰서에서 울며 진술했다. 3년 전부터 그는 오빠라는 명목을 이용해 여러 번 저를 강요했어요. 저는 그가 직접 쓴 각서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이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폭로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소식이 푸씨 집안에 전해지자 엄마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아버지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습하려 애썼다. 회사 이사회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바로 그때 나는 푸에넨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푸담약,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알려주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푸씨 집안 누구도 평온할 생각 마. 이번 생에 그녀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푸츠반의 태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변호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는 완고하게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렸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예넨이를 강요했어요.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고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아버지는 손에 푸른 핏줄이 드러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변호사가 방 안에 두 사람의 감시 영상을 틀어 그녀가 전혀 저항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려 하자 푸츠바는 또 말했다. 제가 그녀를 위협했어요. 그녀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방청석에 가만히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를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푸츠반의 얼굴은 오만했고 한때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미친 듯이 눈을 깜빡이며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문득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아마 푸에넨 혼자만의 계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일 것이다. 푸츠반과 푸에넨은 이리 죄목을 이용해 푸씨 집안에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렇게 태어날 리가 없었다. 쉬는 시간, 나는 복도 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푸에넨의 목소리는 떨렸고 약간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오빠가 죄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할 거야. 오빠 부모님은 감히 오빠를 감옥에 가게 놔두지 못할걸.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나한테 돈을 줘서 오빠를 위해 증언을 바꾸게 할 거야. 우리는 외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푸츠바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어. 돈만 받으면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정말 계산이 빨랐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부모님은 한 번 결정을 내리면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재판 전 아버지는 푸츠반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구치소의 작은 방, 옅은 노란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푸에넨이 너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부모가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푸츠바는 고개를 들었고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다. 가식 떨지 마세요. 두 분이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5천만 위안 준비하세요. 그럼 고소 취하할게요.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입술은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엄마는 그저 자신에게 말한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우리가 아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웠단 말인가? 재판이 시작되었다. 공기는 팽팽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피고인은 검찰 측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푸츠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마치 병적인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아버지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집에 가자. 푸츠바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졌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절벽 아래로 떠밀린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흥정게임일 뿐이라고, 부모님이 여느 때처럼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단호하셨다. 최종 판결이 조용한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징역 7년. 피해자라고 주장한 푸에네는 법원으로부터 10만 위안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지만 그 돈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녀가 아닌 그녀의 친부모에게 바로 전달되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위안의 보상금은 물거품이 되었다. 법정의 차가운 불빛 아래 푸에네는 주저앉았다.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비극은 운명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 스스로 뿌린 씨앗이기 때문이다. 얄궂게도 그녀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친부모는 그녀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그 사장과 일찍 결혼시켰다. 그 결혼식은 예물금 5만 위안만 받았다. 나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허름한 시골집, 얼룩덜룩한 벽, 낡아 빠진 나무문. 임신한 푸에넨이 절뚝거리며 우물가에서 물통을 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눈빛은 절망적으로 피곤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내 비참한 꼴을 보고 만족하려고? 그때 집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나왔다. 바로 그녀의 남편인 장노인이었다. 푸에네는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일그러진 미소였다. 나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의 소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내 언니는 부잣집 아가씨야. 피부는 부드럽고 너무 예뻐서 한입 베어 물고 싶을 정도지. 당신이 저 여자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을걸. 장노인의 눈이 즉시 빛났고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내 경호원들이 재빨리 반응하여 그를 막았다. 바로 그때 푸에넨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안색이 즉시 창백해졌다. 왕젠공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주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 불운을 가져온 딸을 때리겠다며 소리치고 욕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굽히며 비명을 질렀다. 배가 너무 아파요. 장노인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했다. 재수 없는 년이 또 쇼를 하는군.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잠시 스친 동정심은 그녀의 비극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다니. 나는 경호원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신호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푸엔예는 여전히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숨은 약했고 목소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떨렸다. 너야. 전부 너 때문이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선은 평온하고 차가웠다. 왕젠공을 죽인 건 그의 탐욕이고 널 이렇게 만든 건 네 자신의 선택이야. 얼마 후 그녀는 조사냈고 그 후 완전히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장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의 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때부터 매질과 욕설은 일상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부모님은 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하셨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다. 아버지는 낮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시는 온통 슬픈 기억뿐이구나.
출국하기 전 우리는 구치소로 풋즈반을 면회하러 갔다. 그는 바싹 말랐고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은 이제 원망만 남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이를 갈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푸담약,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전부 너 때문이야.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실망감이 눈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느꼈다. 도시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목이 맨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담야가, 앞으로 우리 집은 너에게만 의지해야겠구나.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어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른 곳, 어두운 구치소에서 푸에넨이 강제로 시집가고 조산했으며 끊임없는 매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푸츠바는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보호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러 번 감형 신청서를 썼고 죄를 뉘우칠 기회를 받았지만 모든 신청은 기각되었다. 그 자백서는 그가 직접 서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차례로 자신들의 계략에 의해 침몰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단 한 가지 소박한 진리를 배웠다. 온갖 계략을 꾸미는 자는 결국 자신의 손에 무너진다는 것을. 거짓은 한순간을 이길 수 있지만 결코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 시간이야말로 모든 죄에 대한 가장 공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제안, 그리고 감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